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딸이 이혼했을 때 며느리는 비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제대로 된 남자 하나 건사할 줄 모르는 여자였으니까요.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손자는 한술 더 떴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그냥 실패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 8살짜리 제 손녀딸이 며느리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숙모님, 제가 아주 특별한 걸 녹화해뒀어요. 아이가 태블릿 화면을 누르자 며느리의 얼굴은 새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끝없는 음악처럼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저와 제 딸 지연, 그리고 어린 손녀 민서, 우리는 세상의 한 구석으로 밀려난 사람들처럼 거실 맨 끝에 놓인 낡은 상 옆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손님들의 어색한 미소,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바늘이 되어 제 살을 찌르는 듯했습니다. 한때 명절이면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우리 집 거실은 이제 낯선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척했지만 저는 그 인사들 뒤에 지연에 대한, 지연의 깨진 결혼 생활에 대한, 그리고 지연이 견뎌내야 했던 고통스러운 날들에 대한 수군거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 아래로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연의 가느다란 손가락은 부서지기 쉬운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겨우 8살인 어린 손녀 민서는 엄마 옆에 앉아 마치 이 방에서 유일한 친구인 양 태블릿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날카로운 소리가 소란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칼날처럼 선명한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자 며느리인 유라가 상 한가운데서 일어서는 모습에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샹들리에 불빛 아래 반짝이는 소주잔이 들려 있었고 정성껏 화장한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유라는 언제나 모든 시선을 끄는 법을 알았고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 모두 주목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마치 큰 쇼의 시작을 알리는 사회자처럼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의 용감한 시누이, 지연이를 위해 잔을 듭시다. 뭐, 놀랄 일도 아니죠. 제대로 된 남자 하나 만족시킬 줄 몰랐으니까요. 거실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공기가 증발해 버린 듯 불편하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혈관 속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지금 제가 입을 열면 모든 것이 악화될 것을 알기에 꾹 참았습니다. 박 고모와 고모부처럼 유라와 가까운 몇몇 친척들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그들의 눈에 담긴 거짓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서로 눈치만 볼 뿐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휘말리고 싶지 않은 전쟁에 끌려 들어갈까 두려워하는 듯했습니다. 지연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종이처럼 창백했습니다. 눈가는 붉어져 눈물을 참으려 애쓰고 있었고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음식 접시 위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상 아래로 감춘 손가락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필사적으로 붙잡으려는 듯 통제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연에게 온기와 힘을 조금이라도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 손을 더 꽉 쥐었지만 속으로는 고통스러운 무력감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제가 온 사랑을 다해 키운 딸 지연이 이제는 가족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랐는지 유라의 14살 아들 현우가 즉시 엄마 편을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엄마가 보여준 잔인함의 축소판처럼 거만하게 울렸습니다. 엄마 말이 다 맞아요. 어떤 여자들은 그냥 실패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남편도 못 잡고 이제 와서 남의 집에 빌부터 살려고 하잖아요. 현우의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심장을 그대로 베는 듯 했습니다. 근처에 앉아있던 몇몇 사촌들이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그 잔인한 소리는
지연의 고통을 더욱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딸이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막으려 입술을 세게 깨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어깨는 연신 들썩였고 온몸이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옆에 앉아있던 민서가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제가 차마 견딜 수 없는 슬픔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하기에 민서는 너무 어렸습니다. 왜 사람들이 엄마를 저렇게 대하는지 이해하기에 너무 어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소리치고 딸을 변호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유라가 더욱 기고만장해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잔인함을 위한 무대로 만드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유라는 아직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리 상 쪽으로 걸어왔고 하이힐 소리가 마룻바닥에 또각거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숙여 지연의 영혼을 꿰뚫을 듯 차가운 눈으로 지연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분명 후회하고 있겠지? 유라가 달콤하지만 독이 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들 말 안 듣고 그 술주정뱅이 도박꾼이랑 결혼한 거 말이야. 안 그래?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던 수저 부딪히는 소리마저 완전히 멎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연에게 쏠렸지만 지연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첫 눈물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상위로 떨어져 하얀 냅킨을 적셨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을 안아주고 보호해주고 싶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지연의 손을 꽉 잡고 제가 여기 있다는 것, 절대로 딸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 몸짓으로 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지연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더 크게 울면 모든 것이 악화될까 두려워하는 듯 작고 억눌린 흐느낌이었습니다. 고통이 제 숨을 막았습니다. 제가 이토록 사랑하고 아껴온 딸이 가족들 앞에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유라에게 닥치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것이 지연을 더욱 수치스럽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제 어린 손녀 민서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때까지 아이는 태블릿을 유일한 방패인 양 가슴에 꼭 껴안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눈물이 아닌 더 강한 무언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8살 소녀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용기를 끌어모은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 제 심장은 더욱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다리로 유라 앞에까지 걸어갔습니다. 아이의 맑고 어리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져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숙모님, 제가 모두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아주 특별한 게 있어요. 모든 시선이 민서에게로 향했습니다. 거실은 마치 모두가 숨을 죽이고 다음에 일어날 일을 기다리는 듯 절대적인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세차게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서는 상 위에 태블릿을 올려놓았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떨렸지만 망설임 없이 움직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상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북처럼 세차게 울리는 제 심장 소리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기억은 그 비 오는 오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부엌의 낡은 식탁에 앉아 식어버린 커피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식탁 위 휴대폰이 세차게 진동하며 침묵을 깼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서둘러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막내딸, 지연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귀에 댔을 때 반대편에서 들려온 것은 예전의 밝고 활기찬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부서지고 잠긴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더는 못 견디겠어. 저는 심장이 꽉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말없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참을 수 없는 흐느낌과 함께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마치 폭풍이 지연이 사는 작은 아파트를 휩쓸고 지나가는 듯 유리잔과 접시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이 이야기를 시작했고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밝히는 칼날 같았습니다. 지연은 제가 처음부터 반대했던 그 비참한 남편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딸을 좁은 아파트에 버려둔 채 친구들과 어울려 술에 빠져 지냈습니다. 지연이 작은 식당에서 서빙하며 벌어온 얼마 안 되는 돈을 그는 도박과 유흥에 몽땅 탕진했고 지연은 홀로 빚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 돌아오는 밤이면 어린 딸 민서의 겁에 질린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야수처럼 소리 지르고 물건을 부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무너뜨린 것은 지연이 그 저주받은 밤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였습니다. 지연은 늘 가던 그 술집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엄마, 내가 거기 있었어. 지연이 흐느꼈습니다. 바보같이. 그 사람이 마치 아내도 딸도 없는 사람처럼 그 여자를 껴안고 웃는 걸 보고만 있었어. 뭘 해야 할지 몰랐어, 엄마. 그냥 집으로 달려와서 민서를 껴안고 울었어. 전화기 너머로 민서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약했지만 공포에 가득 찬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무서워. 그 작은 목소리는 제 심장에 밝힌 또 다른 비수였습니다. 겨우 8살인 제 손녀 민서가 아이라면 결코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얼굴, 늘 별처럼 빛나던 그 큰 눈이 이제는 공포로 뒤덮여 있을 것을 상상했습니다. 소리치고 그곳으로 달려가 두 사람을 그 지옥에서 구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휴대폰을 꽉 쥐고 목소리의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는 것뿐이었습니다. 지연아, 내 말 잘 들어. 저는 목구멍에 걸린 덩어리를 삼키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민서 데리고 와. 오빠랑 있는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집은 언제나 내 안식처야. 알겠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억눌린 흐느낌만이 들려왔습니다. 갑자기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들려 저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리고 약하지만 단호한 딸의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갈게요. 여기 단 1초도 더 못 있겠어요. 전화를 끊었지만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무거운 마음으로 비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이 어렸을 적 집 뒤뜰에서 제 뒤를 깔깔 웃으며 쫓아다니던 날들, 별처럼 빛나던 눈동자, 지연은 제 자랑이었습니다. 똑똑하고 다정한 아이였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저와 오빠 민준의 모든 충고를 무시했습니다. 저는 딸을 말리려 애썼습니다. 그 남자는 행복을 주지 못할 거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저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은 변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딸은 그 믿음의 대가를 영혼에 치유될 수 없는 상처로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저는 세차게 뛰는 심장을 안고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날씨는 쌀쌀했습니다. 문 앞에는 비틀거리며 민서를 꼭 껴안고 있는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빗물이 지연의 창백한 얼굴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작고 떨고 있는 민서는 엄마에게 꼭 붙어 도움을 청하는 듯 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 재산은 낡고 찢어진 비닐봉지 몇 개에 겨우 담겨 있었습니다. 옷 몇 벌과 얼마 안 되는 개인 물품들이 전부였습니다. 지연아, 민서야, 들어오렴. 얘들아. 감정이 북받쳐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빨리 수건을 가져와 손녀를 닦아주며 얇은 옷 아래로 떨리는 작은 몸을 느꼈습니다. 지연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고
어깨는 소리 없는 울음으로 들썩였습니다. 민서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는 것을 보았지만 눈물은 어김없이 흘러내려 블라우스를 적셨습니다. 민서는 엄마에게서 떨어져 달려와 제 허리를 작은 팔로 감쌌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너무 피곤해요. 아이는 순수하지만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아이를 꽉 껴안았고 제 가족을 휩쓴 폭풍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느껴지는 아이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괜찮아, 아가야. 저는 말했지만 제 말에 아이의 고통을 덜어줄 힘이 충분히 있을지 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있잖니. 할머니가 두 사람 다 돌봐줄게.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서서 그 순간부터 우리 가족의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과 저는 1층에 있는 지연의 옛날 방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바닥을 쓰는 동안 지연은 작은 가방을 열어 낡은 옷까지 몇 개를 조심스럽게 꺼내 낡은 나무 옷장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소유물은 찢어진 비닐봉지 2개에 다 들어갔습니다. 옷 몇 벌, 민서의 장난감 몇 개, 그리고 행복했던 시절. 세 사람의 사진이 담긴 액자 하나. 딸이 짐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에 멍울이 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지연이 모든 믿음을 걸었던 결혼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민서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빛바랜 헝겊 인형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인형을 베개에 뉘어주며 친구에게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 우린 여기서 살 거야. 무서워하지 마. 할머니랑 엄마가 우리랑 같이 있을 거야. 아이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단호했고 마치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으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움츠러든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놀고 공부할 생각만 해야 할 8살 아이가 이제는 어른들이 남긴 상처와 마주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지연이 커튼을 걷자 빛이 들어와 그녀의 수척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엄마, 이 방은 예전이랑 똑같네요. 지연이 쉰 목소리로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 구석에서 엄마한테 자수 배우던 날들이 그리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눈의 슬픔을 들킬까봐 감히 딸의 눈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래, 딸아.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다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네가 다시 시작하는 걸 도와줄게. 하지만 저는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제가 아이들을 키운 곳이지만 더 이상 예전의 평온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유라는 항상 마치 이 집의 유일한 주인인 양거만 하고 차갑게 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보아왔고 지연과 민서의 귀환이 그녀가 모든 악의를 표출할 완벽한 핑계가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정오 무렵 제가 지연이 방에 작은 상을 닦는 것을 돕고 있을 때 유라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마룻바닥에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선전포고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문틀에 기댔습니다. 그녀의 눈은 감출 수 없는 경멸감으로 방 안을 훑었습니다. 어머, 그녀가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여긴 창고였는데 이제 보니 공짜 손님방이 됐네. 저는 지연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입술을 세게 깨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걸레를 꽉 쥐어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였습니다. 저는 소리쳐서 그녀를 조용히 시키고 싶었지만 그것이 지연을 더욱 창피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목소리를 단호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잠깐만 있을 거야, 유라야.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안정을 찾을 시간이 필요해. 유라는 어깨를 으쓱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지만 떠나기 전에 날카로운 한마디를 던지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방해만 안 되면 뭐 괜찮아요. 그녀의 말은 지연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칼날 같았고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그녀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은 제 집, 땀과 눈물로 지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딸이 마치 침입자처럼 취급받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햇살이 사그라들기 시작할 무렵, 민서는 거실의 낡은 소파에 앉아 공책에 조심스럽게 색칠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 고통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듯 작은 손으로 연필을 쥔 채 빛나는 꽃들을 그리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라의 아들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겨우 14살이었지만 이미 엄마의 거만함을 빼닮은 아이는 민서 앞에 섰습니다. 이 소파 우리 집 거야. 아이가 거친 목소리와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누가 너더러 앉으라고 허락했어? 민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의 큰 눈이 공포로 가득 차 커졌습니다. 마치 그 작은 안식처마저 빼앗길까 두려운 듯 공책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방에서 옷을 개고 있던 지연이 소리를 듣고 달려나와 딸을 껴안았습니다. 민서야, 엄마랑 방에 가자.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침착하게 들리려 애썼습니다. 제가 다가가 현우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모랑 사촌한테 예의를 지켜야지. 하지만 아이는 경멸에 찬 콧방귀를 낄 뿐이었습니다. 눈에는 도전적인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다들 손님이라고 하지만 주인처럼 눌러앉아 있잖아요. 아이는 대답하고 마치 분노를 터뜨리듯 마룻바닥을 울리는 힘찬 발걸음으로 자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무력감에 휩싸인 채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현우는 어린아이였지만 이미 엄마를 따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법을 배워버렸습니다. 저는 지연의 품에 안겨있는 민서를 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음에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강인함이 저를 자랑스럽게 하면서도 동시에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장례식장처럼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상석에 앉아 평온한 분위기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모든 시선, 모든 몸짓에는 감출 수 없는 긴장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지연과 민서는 구석에 함께 웅크리고 앉아 아주 작은 소리라도 주의를 끌까 두려운 듯 조용히 식사했습니다. 반면 유라는 늘 짓던 그 차가운 미소를 얼굴에 띈 채 아주 평온하게 자기 접시에 음식을 담았습니다. 갑자기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그녀는 고개를 들어 거짓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출장에서 거의 다 돌아왔어요. 그녀가 평범하지만 의도가 담긴 어조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한테 집 좀 깨끗이 치우라고 확실히 해두세요. 이 집이 무슨 고물상처럼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녀의 말은 지연의 얼굴을 정면으로 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딸이 고개를 숙이고 젓가락을 공중에 멈춘 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서가 엄마 손을 잡았고 아이의 작은 눈이 도움을 청하듯 저를 찾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유라에게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것이 지연을 더욱 모욕할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알겠다. 식탁은 얼음장 같은 침묵에 잠겼고 오직 수저가 접시에 부딪히는 금속성 소리만이 그 침묵을 깼습니다. 지연과 민서가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우리 집은 보이지 않는 짓고 숨막히는 안개에 휩싸인 것 같았습니다. 매일이 인내심의 시험이었고 마치 유라와 현우가 지연과 딸의 삶을 끝없는 고통으로 만들기로 작정한 듯 했습니다. 지연은 집의 리듬에 적응하려 애썼지만 저는 그녀의 얼굴에 새겨진 피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라가 비난하는 그런 기생충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 말없이 빨래하고 부엌을 청소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무리 노력해도 유라의 눈에는 여전히 존중받을 권리가 없는 경멸스러운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차가운 물에 붉어진 그녀의 가느다란 손을 보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만두라고 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 때마다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뭐라도 해야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는 못 견디겠어요. 어느 날 아침 햇살이 겨우 마당 나뭇가지를 통과할 때 저는 지연이 빨랫줄에 옷을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미 낡고 거의 찢어졌지만 갑옷은 조심스럽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유라가 한여를 점검하는 귀부인처럼 커피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멈춰서서 턱을 치켜들고 지연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옷이랑 내 딸 옷은 따로 빨아. 우리 가족 옷이랑 남의 것들이 섞이는 거 싫으니까. 그녀는 남의 것들이라는 말을 지연의 상처에 칼날을 박듯 강조했습니다. 부엌문에서 저는 지연이 입술을 깨물고 손을 공중에 멈춘 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대야를 가지러 갔습니다. 저는 속이 불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라는 그녀를 모욕하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이 집에서 그녀가 있을 곳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가가서 그녀를 변호하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지연을 더욱 창피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거기 서서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행주를 꽉 쥐었습니다. 제 어린 손녀 민서도 현우의 숨겨진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14살이었지만 이미 엄마의 아기를 물려받은 아이는 항상 민서를 괴롭힐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민서가 마당 한구석에 앉아 가장 아끼는 색연 필통을 조심스럽게 정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돌아왔을 때 색연 필통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현우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동네 친구들과 웃고 있었습니다. 누가 색연필 필요하면 쓰레기통에서 찾아봐. 어떤 애가 아무데나 물건을 버리고 다니더라고. 민서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의 큰 눈에 눈물이 가득 찼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집 뒤 쓰레기통으로 달려갔습니다. 버려진 연필들을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작은 손이 더러워졌지만 그래도 다시 조심스럽게 닦으려 애썼습니다. 또 다른 날, 민서가 식탁에서 숙제를 하고 있을 때 현우는 실수로 음료수 잔을 공책 위로 쏟았습니다. 액체가 페이지를 적셔 그녀가 정성껏 쓴 글씨를 지워버렸습니다. 아이는 어깨를 으쓱하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 거기 앉아 있는 줄 몰랐네.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손으로 젖은 종이들을 조용히 주웠습니다. 저는 현우에게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교훈을 주고 싶었지만 멀리서 엄마, 제가 해결하게 놔두세요. 라고 말하는 듯한 지연의 애원하는 눈빛을 보았습니다. 저는 분노를 삼키며 침묵을 지켰지만 손녀가 마땅히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견디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매번 모욕을 당한 후에도 민서는 울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이는 그저 태블릿을 꺼내 구석에 앉아 마치 무언가를 기록하듯 화면 위로 작은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아이가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혼잣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두고 봐. 모두가 알게 될 거야. 저는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지만 그 어린 눈에는 제가 8살 아이에게서 본 적 없는 결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걱정과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채 조여왔습니다. 민서는 작았지만 언젠가 모든 것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말 어느 날 밤 몇몇 친척들이 방문했을 때 집안 분위기는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모두가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따뜻한 저녁을 기대했지만 유라는 언제나처럼 모든 것을 자신의 연극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식탁 상석에 앉아 음식을 담으며 그녀는 농담 반 진담 반의 어조로 그러나 지연을 향한 차가운 시선으로 말했습니다. 보세요. 여자가 남편을 잘못 고르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지연이가 아주 확실한 예시죠. 스스로 불행을 자초한 거예요. 유라와 가까웠던 제 시누이 박고모는 긴장을 풀려는 듯 어색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시숙인 고모부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면서도 동의하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식탁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붉어진 눈을 감추려 했으며 블라우스 끝을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마치 멈추면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올 것처럼 억지로 음식을 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억눌리는 듯 누군가 세게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서 그녀를 변호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유라가 더 큰 권력을 가졌다고 믿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저는 젓가락을 식탁 위에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만해라, 유라야. 밥이나 먹어. 목소리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분노 때문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도전적인 미소로 입술을 비틀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멈췄다고 생각했지만 민서 옆에 앉아있던 현우가 민서의 팔꿈치를 툭 치며 오직 민서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속삭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들었지? 네. 엄마는 실패자고 너는 그냥 짐 덩어리야. 민서는 떨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식탁 가장자리를 세게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울거나 이전처럼 도망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는 의자 밑에서 조용히 태블릿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화면 위로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손녀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차렸고 갑자기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민서는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우리 중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긴장된 날들로부터 일주일 후 유라가 갑자기 가족 파티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부엌에 앉아 식은 커피를 손에 들고 있을 때 그녀가 거짓되고 계산적인 미소를 입에 머금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파티를 열어야 할 것 같아요. 그녀가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민준 씨 출장 복귀도 축하하고 가족 분위기도 따뜻하게 만들게요. 어쨌든 우린 여전히 잘 지내고 있잖아요. 지연이 일 때문에 우리 기쁨을 망칠 순 없죠? 안 그래요? 저는 파티 아이디어 때문이 아니라 유라가 지연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방식에 놀랐습니다. 마치 제 딸의 이름이 지워져야 할 얼룩인 것처럼 67의 나이에 저는 이미 사람을 읽는 법을 배웠고 유라가 단순히 파티를 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모두 앞에서 지연의 존엄성을 계속 짓밟을 수 있는 무대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렴. 하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유라는 즉시 모든 것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에 전화를 걸어 거의 오지 않던 먼 친척들까지 초대했습니다. 우연히 거실에서 그녀가 현우와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비웃는 투로 속삭였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저들이 얼마나 버틸지 보자고. 현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열정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저들을 창피해서 죽게 만들 방법을 알아요. 그 두 사람의 말은 바늘처럼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문 뒤에서 아플 때까지 손을 꽉 쥔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들과 맞설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지연과 민서를 보호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평정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파티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집안 모든 것이 정돈되도록 애썼습니다. 지연은 언제나처럼 부엌일을 돕고 싶어 했지만 유라는 거짓된 몸짓과 말투로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가서 쉬어, 신우이. 손님들이 신우이를 보면 내가 힘들게 일 시킨다고 생각할 거야. 그냥 구석에 앉아 있어. 그녀의 말은 친절하게 들렸지만 저는 그녀의 의도를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지연을 모두가 수군거릴 수 있는 표류하는 가련한 장식품으로 만드는 것. 지연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 후 민서의 손을 잡고 자기 방으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딸을 보았고 고통이 제 영혼을 꿰뚫었습니다. 지연은 온 집안을 밝히는 미소를 가진 빛나는 젊은이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수척한 얼굴과 온 하늘의 슬픔을 짊어진 연약한 어깨를 가진 자신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아주고 엄마가 항상 곁에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 위로의 말이 더 이상 그녀가 안고 있는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어린 손녀 민서는 이리저리 다니며 제가 식탁 차리는 것을 도왔고 하얀 냅킨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겨우 8살이었지만 아이는 이미 모든 것을 부드럽게 하는 법을 배웠고 마치 아주 작은 소리라도 누군가의 주의를 끌까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민서 아주 착하구나. 아이가 큰 빛나는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밤에는 엄마가 더 이상 슬프지 않겠죠? 그렇죠? 저는 목에 멍울이 진 채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제 말이 빈 약속이 아니기를 바라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현우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제 옆을 지나가며 제가 막 식탁에 놓은 도자기 접시 더미를 세게 밀었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하얀 조각들이 바닥 전체에 흩어졌습니다. 민서는 깜짝 놀라 창백한 얼굴로 냅킨을 세게 껴안았습니다. 현우는 즉시 돌아서서 그녀를 가리키며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이것 좀 봐. 이렇게 칠칠치 못하면서 집안일을 돕겠다고? 쓸모없긴. 제가 아무 말도 하기 전에 유라가 차가운 목소리로 개입했습니다. 애들이 칠칠치 못하면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죠. 어른들이 나서서 변호해줄 필요는 없어요. 혈관 속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우야, 내가 접시를 깼잖니? 어떻게 내 동생 탓을 하니?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고 비꼬는 웃음을 터뜨리며 떠났고 민서는 작은 떨리는 손으로 깨진 조각들을 줍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달려 나와 딸을 안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아가야. 엄마가 처리할게. 하지만 저는 아이의 눈에서 다른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마치 조용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듯한 이상한 단호함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활기찬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안에서는 모든 것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거의 10년 전 결혼식 때 입었던 낡은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그녀가 가진 것 중 가장 예쁜 옷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짓고 인사하려 애썼지만 저는 모든 몸짓에서 억지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유라는 새롭고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정성껏 화장한 채 기품 있는 여주인처럼 손님들 사이를 거닐었습니다. 그녀는 모두와 웃고 대화했지만 그녀의 눈은 이따금씩 지연에게 쏠렸고 마치 모두에게 제 딸이 실패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려는 듯했습니다. 현우는 언제나처럼 이리저리 다니며 다른 아이들 앞에서 뽐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거만함 가득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언젠가 이 집은 전부 우리 부모님이랑 내 것이 될 거야. 민서는 그냥 얹혀 사는 거고 조만간 쫓겨날걸. 그의 말은 제 심장에 박힌 칼날 같았습니다. 달려가서 존중을 가르치기 위해 뺨이라도 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근처에 있던 지연은 그저 민서를 가까이 끌어당기며 속삭일 뿐이었습니다. 참아, 딸아. 신경 쓰지 마. 저는 딸을 보았고 그녀가 여전히 억지 미소를 짓고 있음에도 붉어진 눈을 보았습니다. 민서는 엄마의 손을 조용히 꽉 쥐고 있었지만 항상 가지고 다니던 태블릿도 3개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몸짓이 저를 전율하게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것 같았고 저는 손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이상한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웃음소리와 대화로 가득 찼던 거실은
갑자기 형용할 수 없는 긴장감으로 숨이 막힐 듯했습니다. 저는 식탁 구석에 앉아 지연의 손을 꽉 쥐고 그녀의 차가운 손가락이 연신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많은 폭풍을 겪었지만 이 순간처럼 무력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제 딸과 손녀가 제가 땀과 눈물로 지은 바로 이 집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가족들의 사소한 대화, 의례적인 미소, 그 모든 것이 제 가슴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고 마치 폭풍이 터지기 직전인 것 같았습니다. 유라가 숟가락으로 소주잔 가장자리를 가볍게 쳤습니다. 금속성 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지며 모든 수군거림을 단번에 잘랐습니다. 거실은 침묵에 잠겼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정성껏 칠한 유라의 입술이 차가운 미소로 비틀리는 것을 보았고 마치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듯했습니다. 오늘 밤 그녀가 날카롭지만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아주 값비싼 결혼 교훈을 위해 건배합시다. 안타깝게도 제 사랑하는 시누이 지연이가 이 실패의 교훈의 주인공이네요. 이제 빈손으로 돌아와서 덤으로 짐까지 하나 달고 말이죠. 그녀의 말은 설탕에 절인 총알 같았습니다. 달콤하지만 독이 있었고 지연의 심장을 향해 직격으로 발사되었습니다. 식탁 주위에서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유라와 가까운 몇몇 친척들은 그것이 그저 순진한 농담인 양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에 담긴 잔인함, 지연을 바라보며 모든 말이 제 딸의 자존심에 밝히도록 확인하는 방식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다른 먼 친척들은 불편한 듯 시선을 돌리고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마주하고 싶지 않은 전쟁에 휘말릴까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지연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붉어진 눈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접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손은 낡은 파란색 원피스 천을 마디가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쥐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눈물을 참으려 싸우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쥐어짜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온 사랑을 다해 키운 딸 지연이 이제는 가족들 앞에서 존엄성이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유라에게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것이 제 딸을 더욱 모욕할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잡고 이 순간을 견뎌낼 온기와 힘을 조금이라도 전해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리 식탁으로 다가왔고 하이힐이 마룻바닥을 쳤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선전포고와 같았습니다. 지연아, 그녀가 달콤하지만 조롱이 가득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분명 후회하고 있겠지? 가치 없는 남자를 선택한 걸 후회하고 이제 여기 와서 오빠한테 구걸하며 살아야 하는 걸 말이야. 그녀는 잠시 멈추고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마치 지연의 영혼을 꿰뚫으려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 우리 가족은 항상 관대하니까. 네가 짐덩어리라도 우린 널 받아줄게. 거실 전체가 불편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수저가 접시에 부딪히는 희미한 소리가 완전히 멎었습니다. 혈관 속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만해라, 유라야. 저는 식탁을 치며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충격음이 천둥처럼 울려 퍼져 몇몇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그저 도전적인 눈으로 미소를 잃지 않은 채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그녀가 차갑고 고른 어조로 말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집은 이미 민준 씨 명의로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어머니는 여기 더 이상 권리가 없으세요. 당신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녀의 말은 제 얼굴을 정면으로 때리는 주먹 같았습니다. 거실은 다시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몇몇 친척들은 그녀의 말이 사실인 양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마비된 채 발밑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집, 제가 땀 흘리고 눈물 흘려 지은 곳이 이제 그녀에 의해 저와 제 딸을 모욕하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여전히 제 집이라고, 제게도 권리가 있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유라의 14살 아들 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이는 경멸에 찬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거만한 어조는 엄마의 축소판 같았습니다. 지연이 엄마 같은 실패한 여자들은 그냥 버려지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민서도 짐덩어리죠. 그렇죠, 엄마? 가족 아이들이 앉아있던 식탁 구석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잔인한 소리는 지연과 민서의 고통에 칼날처럼 밝혔습니다. 저는 지연이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식탁 위로 떨어져 하얀 냅킨을 적셨습니다. 저는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제 딸과 손녀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제 어린 손녀 민서가 갑자기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이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지만 목소리는 맑고 단호하게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모두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아주 특별한 게 있어요. 거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녹화? 무슨 녹화? 한 친척이 호기심 어린 어조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꼼짝도 못하고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겨우 8살인 민서가 작지만 결연하게 마치 전투에 나서는 전사처럼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주머니에서 태블릿을 꺼내 방 중앙으로 걸어나갔습니다. 화면의 빛이 아이의 다정하지만 결의에 찬 작은 얼굴을 비췄습니다. 유라는 여전히 거짓 미소를 입술에 붙인 채 고개를 기울이며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어머, 애들 장난이네. 분명 시시한 게임 같은 거겠지. 하지만 저는 그녀가 유리잔을 마디가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쥐는 것과 그녀의 눈에 감추려 애쓰는 걱정의 빛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민서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고 속삭였습니다. 확실하니 민서야? 아이가 8살 아이에게서 본 적 없는 단호함으로 빛나는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온 듯 했습니다. 저는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긴장감을 억누르려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민서가 태블릿을 텔레비전에 연결하자 큰 화면이 켜지며 거실의 모든 시선을 끌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화면은 약간 흐릿했지만 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선명했습니다. 유라의 날카롭고 거친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 지연이란 계집애는 기생충에 불과해.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이 집이 더러워진다고. 식탁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불편한 수군거림이 갑자기 멎고 놀라움과 당혹감 어린 시선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항상 유라가 하는 모든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박고모는 입에 손을 가져가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고모부는 마시던 잔을 중간에 멈췄고 잔이 손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연을 보았고 그녀가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에도 불구하고 제 소매를 꼭 붙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바닥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치 조금씩 힘을 되찾는 듯한 희미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뒷마당에서 친구들 앞에서 뽐내는 현우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거만하고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이 집, 조만간 전부 내 것이 될 거야. 그리고 그 민서라는 애는 아무것도 아니야.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심장에 밝히며 영상 속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지연이 흐느끼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깨가 떨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으려는 버팀목을 찾듯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화면 앞에 서 있던 민서는 엄마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저는 아이의 작은 어깨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들썩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모부가 손으로 식탁을 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고 낮고 분노에 찬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군. 아이가 저런 말을 하다니. 박고모는 옆 사람들에게 비꼬듯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유라 같은 며느리는 자기를 높이려고 남을 깎아내릴 줄만 안다고. 수군거림이 거실 전체로 퍼져나갔고 점차 모든 의심과 경멸의 시선이 유라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거기 있었지만 거진 미소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창백한 얼굴과 잔이 산산조각 날까 두려울 정도로 세게 쥔 손만이 있었습니다. 영상은 무자비하게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거실에서 친구와 전화 통화하는 유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 늙은이는 이제 줄 것도 별로 없어. 중요한 건 이 집을 차지하는 걸 확실히 하는 거야. 그 말들은 거실에서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모두가 분노와 연민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마비된 채 마치 발밑에 땅이 빙빙 도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제가 믿었던 며느리, 한때는 딸처럼 여기기까지 했던 유라가 제 인생에서 제가 이룩한 모든 것을 차지하려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유라의 얼굴은 이제 종잇장처럼 하얘졌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텔레비전을 끄려고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민서가 더 빨랐습니다. 아이는 작지만 단호하게 화면 앞에 섰고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아이의 용기는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보았고 고통스러운 자랑스러움이 저를 휩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겨우 8살인 아이가 엄마이자 할머니인 저조차 감히 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가장 파괴적인 영상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침실에서 현우에게 속삭이는 유라의 모습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쟤를 불편하게 만들어. 저 둘이 스스로 너무 창피해서 빨리 꺼지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고 마치 지연과 민서를 집에서 쫓아낼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 같았습니다. 현우는 악의적인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알아요. 거실 전체가 분노한 수군거림으로 폭발했습니다. 몇몇 친척들은 일어나 경멸의 시선으로 유라를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는 양심도 없어. 한 먼 친척 이모가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자기 시누이를 저렇게 대할 수 있어? 저는 지연을 향해 돌아섰고 그녀가 민서를 꽉 껴안고 온몸이 떨리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닌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해방감, 불꽃이 있었습니다. 화면 앞에 서 있던 민서는 눈에 빛나는 힘을 담고 자랑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감히 하지 못했던 일, 진실을 폭로하는 일을 해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죽음과 같은 침묵이 분위기를 장악했습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도 수군거림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오직 모두의 무거운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유라가 손에 들고 있던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서 산산조각 나며 그녀의 가장극에 대한 마지막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습니다. 넋이 나간 눈은 출구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긴장된 순간, 가족들의 분노한 수군거림이 여전히 울려 퍼질 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 아직 손에 여행 가방을 든 채 긴 출장 후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들자 그의 시선은 사람들로 가득 찬 거실을 훑고 눈앞의 장면에 멈췄습니다. 하염없이 우는 지연, 엄마를 꽉 껴안고 있는 민서,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유령처럼 창백한 얼굴로 마비된 유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다들 모여서. 그는 놀랐지만 걱정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모든 시선이 마치 그만이 그 숨 막히는 침묵을 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양민준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감정이 북받쳐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아들아, 마침내 딱 맞춰 돌아왔구나. 저는 마지막 영상 이미지가 부정할 수 없는 고발처럼 멈춰있는 텔레비전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마음씨 좋은 친척인 제 사촌 언니가 서둘러 떨리는 목소리로 낮게 설명했습니다. 봐, 민준아, 모든 게 저기 있어. 유라랑 현우가 말한 거, 한 짓 전부다. 그녀는 민서의 영상이 막 끝나온 것이를 충격에 빠뜨린 텔레비전을 가리켰습니다. 민주는 유라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차가워졌고 마치 그의 안에 모든 감정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이게 뭐야? 그가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 같았습니다. 유라는 평정을 가장하려 했으며 더듬거렸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바닥에 깨진 잔 조각들이 그녀의 붕괴의 증거처럼 반짝였습니다. 여보, 그건 그냥 애들 장난이에요. 다 꾸며낸 거라고요. 그녀가 출구를 찾으려 필사적으로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늘 조용했던 고모부가 식탁을 세게 치며 그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꾸며낸 거 아니야. 우리 모두 들었어. 똑똑히 봤다고. 그는 경멸 가득한 시선으로 유라를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가 네 동생을 모욕했어. 내 어머니를 모욕했다고. 바로 이 집에서. 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은 유라에서 지연으로 그리고 민서에게 멈췄습니다. 그는 동생에게 다가가 목소리는 더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동생. 이 모든 게 사실이야? 지연은 그저 흐느끼며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제 품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어린 손녀 민서가 엄마를 대신해 말했습니다. 아이는 작지만 결연하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맑은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부 사실이에요, 삼촌. 제가 다 녹화했어요. 엄마는 거짓말 안 했어요. 민서의 말은 마지막 의심을 날려버리는 강한 바람 같았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관자놀이에 핏줄이 섰습니다. 그는 갑자기 유라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목소리가 분노로 포효하며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라, 이 모든 세월 동안 난 널 믿었어. 네가 좋은 아내, 좋은 엄마라고 믿었다고. 그런데 감히 내 동생을, 내 어머니를 모욕해? 바로 우리 집에서 유라는 의자에 주저앉아 제가 이미 너무나 잘 아는 눈물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해한 거예요. 그녀는 민준의 소매를 붙잡으려 했으며 흐느꼈습니다. 나는 그냥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민준은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닥쳐, 그가 소리쳤고 그의 목소리의 메아리가 거실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 듣고 싶지 않아. 넌 이 가족 전체를 배신했어. 현우는 엄마가 혼나는 것을 보고 즉시 화가 가득 찬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그냥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왜 남들을 편들어요? 그의 말은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민주는 갑자기 아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시선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너, 현우, 오늘부터 네 할머니나 고모에게 무례하게 구는 건 용납하지 않아. 사람이 된다는 게 뭔지 다시 배우게 될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널 용서하지 않을 거다. 그는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식탁을 세게 쳤습니다. 내일 당장 변호사와 이야기할 거야.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없다면 이혼이 유일한 해결책이야. 민준의 선언은 천둥처럼 떨어져 거실 전체를 긴장감으로 폭발시켰습니다. 몇몇 친척들은 막 터진 폭풍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듯 핑계를 대며 서둘러 일어섰습니다. 유라는 의자에 쓰러져 창백한 얼굴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연기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안도와 고통이 뒤섞인 채 지연과 민서를 꽉 껴안고 서 있었습니다. 지연은 딸을 끌어안고 눈물 사이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침내 모든 게 밝혀졌어.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희망의 빛, 해방감이 엿보였습니다. 엄마 품에 안긴 민서는 자랑스럽게 빛나는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저 잘했죠? 아이가 순수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속삭였습니다. 넌 할머니의 자랑이란다, 민서야. 민준의 천둥 같은 선언 후 거실은 형용할 수 없는 혼돈에 잠겨 있었습니다. 친척들의 수군거림, 분노와 부끄러움의 시선, 모든 것이 숨쉬기조차 힘든 짙은 분위기 속에서 뒤섞였습니다. 유라는 화장한 얼굴 위로 눈물을 흘리며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분노의 차바닥을 치며 저주를 중얼거렸습니다. 눈에는 도전적인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지연과 민서는 식탁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자랑스럽게 빛났고 지연은 마치 유일한 버팀목인 양딸을 꽉 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거기 서 있었습니다. 마음은 무거우면서도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제 평생을 바친 가족이 무너지기 직전이라 무거웠고 마침내 작지만 용감한 손녀 민서의 용기 덕분에 진실이 밝혀져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랫동안 침묵 속에 간직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말할 때가 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 중앙으로 걸어가 식은 찻잔을 식탁 위에 부드럽지만 주의를 끌기에 충분한 탁 소리를 내며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아직 긴장된 얼굴의 민준부터 붉어진 눈의 유라, 그리고 호기심을 감추려 애쓰는 친척들까지. 저는 가슴에 공기를 채우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고 세월을 통해 단련된 결단력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게 하나 더 있단다. 저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각 단어를 새기려는 듯 차분하지만 힘이 실린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명의로 된 이 집 외에 내가 아직 간직하고 있는 다른 재산이 있어. 거실은 즉시 놀라움의 외침으로 폭발했습니다. 유라는 즉시 울음을 그쳤습니다. 고개를 번쩍 들었고 눈은 감출 수 없는 탐욕으로 빛나며 동그래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그녀가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제 눈은 먼 친척부터 가장 가까운 친척까지 거실의 모든 얼굴을 훑고 마침내 지연과 민서에게 멈췄습니다. 내가 식당을 운영하던 시절에 저는 단호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상당한 금액인 3억 원을 모았단다. 처음에는 내 아들 민준이, 딸 지연이, 그리고 유라에게도 나눠줄 생각이었어. 수군거림이 다시 일어났고 이번에는 명백한 조롱의 어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전에 유라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던 박 고모는 이제 고개를 저으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직도 한몫 챙길 기대를 하네. 고모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선에는 유라를 향한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스치는 것을 보았고 그녀는 즉시 거짓된 연약함의 제스처로 그것을 덮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녀가 굳은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더듬거렸지만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본 모든 것, 민서의 영상에서 들은 모든 것 이후에 내 딸을 모욕하고 이 가족을 분열시키려 한 자들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거다. 저는 잠시 멈추고 유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모든 말에 담긴 단호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나는 결정했다. 그 모든 돈은 오직 민준이와 지연이에게만 갈 것이다. 유라와 현우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다. 거실은 폭발할 듯 했습니다. 고모부가 앉아있던 식탁 구석에서 짧지만 단호한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의는 살아있네. 그가 열정적인 목소리로 말했고 눈은 마치 진정한 정의의 행위를 목격한 것처럼 빛났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몇은 심지어 일어나 세차게 박수를 쳤습니다.
제 옆에 있던 지연은 흐느끼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굴욕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꽉 잡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제 어린 손녀 민서는 자랑스럽게 빛나는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져요. 아이가 어리지만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라는 마치 온몸에서 생명이 빠져나간 듯 창백한 얼굴로 의자에 쓰러졌습니다. 입을 벌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옆에 서 있던 현우가 갑자기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이 집은 엄마랑 제 것이기도 하다고요. 할머니는 그럴 권리 없어요. 그는 발로 바닥을 쳤습니다. 눈은 마치 온 세상과 맞설 준비가 된 듯 불타고 있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민준이 즉시 다가가 아들의 얼굴에 손가락을 겨눴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 집은 내 할머니와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야. 넌 어른에게 그렇게 소리칠 권리 없어. 그는 실망 가득한 시선으로 유라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당신, 유라, 난 당신이 현명한 아내, 엄마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당신은 이 가족을 웃음거리로 만들었어. 당신이 한 짓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유라는 흐느끼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늘 하던 눈물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지만 거실에 있는 누구도 더 이상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슴에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라는 제 며느리였고 한때 민준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야망과 잔인함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지연을 향해 돌아섰고 그녀가 민서를 꽉 껴안고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나는 항상 짐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연의 말은 신선한 산들바람 같았고 그 모든 날 동안 짊어졌던 상처를 덜어주었습니다. 엄마 무릎에 앉아있던 민서는 빛나는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엄마는 더 이상 슬프지 않겠죠? 저는 몸을 숙여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속삭였습니다. 그럼, 아가야, 할머니, 내 엄마, 그리고 내 삼촌 민준이가 너와 내 엄마가 행복하도록 모든 것을 할 거란다. 아이는 새벽비처럼 맑은 미소를 지었고 저는 비록 많은 어려움이 남아있지만 우리 가족이 희망의 불꽃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손님들이 떠나자 거실은 남은 사람들의 한숨 소리만이 남은 채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 엄마, 모든 것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내버려둔 저를 용서하세요. 이제부터는 아무도 엄마나 지연이를 다시 다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면에서 따뜻함이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아들 민주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성숙했고 저는 그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실의 폭풍이 지나간 후 며칠 동안 제 집은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평화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운명적인 파티로부터 몇 주 후 민준과 유라의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떠난 후 유라는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저는 그녀가 이 가족에 더 이상 자리가 없는 야망을 가지고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반항적인 손자 현우는 민준과 저에 의해 엄격하게 교육받았습니다. 조금씩 그는 변했습니다. 상처 주는 말과 거만한 시선을 버렸습니다. 연필을 주워주거나 사탕을 나눠주는 등 작은 일에서 민서를 돕고 사과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변화는 느렸지만 저는 현우가 속으로는 여전히 아이라는 것을 알았고 시간이 그가 남긴 상처를 치유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67의 나이에 저는 다시 시작할 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연과 민서를 보며 새로운 에너지를 찾았습니다.
저는 지연이 일어서는 것을 돕는데 시간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지 제 딸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인생이 항상 다시 시작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그녀가 이해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연에게 상업, 돈 관리, 제가 식당을 운영하며 배운 모든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지연이 손님에게 거스름 돈을 잘못 주어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또 한 번은 장부를 잘못 써서 우리 둘이 자정까지 다시 검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첫 빵을 구웠을 때를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지연이 오븐 조절하는 것을 잊어 온부어키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그까맣게 탄 빵 조각들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엉망이에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고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지연아. 실수하면 고치면 돼. 어떤 일이든 배워야 하는 거야. 나도 식당 열기 전에 빵을 수십 번은 태웠단다. 지연이 저를 올려다보았고 그녀의 눈은 희미한 희망의 불꽃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작은 빵집 개업날, 지연과 저는 이른 아침부터 주방에 있었습니다. 버터와 바닐라 향이 온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어린 손녀 민서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테이블 닦는 것을 돕고 자신이 직접 그린 민선의 빵집이라는 작은 간판을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그 이름은 가장 어두운 날들에 온 가족에게 빛을 가져다 준 딸을 기리기 위한 지연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이웃과 친구들이 많이 와서 응원해 주었고 웃음소리와 대화가 가게 입구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얀 앞치마를 두른 지연은 손님이 빵 맛을 칭찬할 때마다 기쁨의 얼굴을 붉혔습니다. 작은 주인처럼 자랑스러워하는 민서는 맑은 목소리로 각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빵은 우리 엄마가 만들었어요.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초콜릿 맛도 있어요. 저는 계산대 뒤에서 지연이 정성껏 빵을 포장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행복으로 빛나는 그녀의 눈, 정성껏 포장된 각 빵, 손님에게 선물하는 각 미소는 그녀가 자신의 길을 되찾고 있다는 확증과도 같았습니다. 민서가 작은 쿠키를 집어 이웃 아이의 손에 쥐어주고는 다시 저에게 미소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고 마치 지난 날들의 모든 고통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이혼 후 더 차분해졌습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끝없는 출장도 사무실에서 밤새는 일도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보통 제가 젊었을 때 심었던 꽃밭이 다시 피기 시작하는 뒤뜰에서 저를 도왔습니다. 그는 각 식물에 조심스럽게 물을 주며 사무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생기가 넘쳤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 넷만이 함께한 간단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주는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동생, 네가 자랑스러워. 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해. 지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토록 오랜 어둠의 세월 후에 처음으로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고마워. 그녀가 눈물로 빛나는 눈으로 속삭였습니다. 회사 모임에서 민주는 우연히 다정하고 성숙한 회계사 수진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시작했고 점차 일상적인 이야기에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은 빵집을 자주 방문했고 제가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부터 느꼈던 기쁨과 따뜻함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저와 함께 앉아 자신의 힘든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그녀가 똑똑한 여성일 뿐만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민서는 그녀를 특히 좋아했습니다. 종종 그녀를 테이블로 끌고 가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수진 이모, 제가 그린 이 케이크 진짜 같지 않아요? 민서가 신나서 물었습니다. 수진은 미소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민서야.
넌 정말 재능 있는 예술가야. 어느 맑은 오후, 저는 계산대 뒤에 앉아 눈앞의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지연은 빛나는 미소로 손님들을 위해 빵을 포장하느라 바빴습니다. 가게 문 앞에 서 있던 민주는 수진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다정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혼 후 처음 보는 평화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민서는 동료를 중얼거리며 열심히 색칠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조금은 수줍었지만 현우도 나타나 몇몇 테이블을 닦는 것을 도왔고 그의 시선에는 더 이상 예전의 거만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침내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뒤로 한 날들, 우리 가족이 견뎌야 했던 상처들을 생각했습니다. 도움을 청하며 저에게 전화했던 지연의 절망적인 시선, 현우의 학대를 조용히 견뎠던 민서의 모습, 그리고 민준이 유라와의 이혼을 발표했던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며 우리가 폭풍을 이겨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겨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 사랑과 단결이 모든 고통을 이겨낸 곳을 찾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가게 밖으로 나갔고 오후의 황금빛 햇살이 동네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오늘 빵 많이 팔았어요. 다음 주에는 딸기 맛을 만들어 볼까 해요. 저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좋아, 딸아. 네가 해낼 줄 알았어. 민서가 달려와 제 다리를 껴안으며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빵집이 최고죠. 그렇죠? 저는 크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민서야. 그리고 넌 최고의 꼬마, 사장님이란다. 어느 따뜻한 오후, 우리는 작은 빵집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민서의 밝은 웃음소리가 지연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민준의 깊은 음성과 섞였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우리를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혼잣말을 속삭였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이 가족은 마침내 평화를 찾았구나.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아이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어. 우리가 겪은 모든 일 후에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가족 안에서 악에 대한 침묵은 그 악을 더욱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민서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진실을 묻혔을 것이고 잔인한 자들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늙었든 젊었든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의는 때때로 가장 연약해 보이는 마음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랑과 단결이 가족이 폭풍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고 다시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입니다.